자, 여러분들 그 114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세무회계 1급의 출제 그 형태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좀 이론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 객관식 문제의 이론 문제가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일단 1번 한번 봐보시죠. 자, 객관식인데.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세 과후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과후납금에 대한 환급이자는 어찌됐건 간에 입금 불산입이죠. 수익으로 만약에 회계 처리하면, 여기다 대고 또 입금 산입해서 세금으로 떼어가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국가가 과후납으로 인해서 이 납세자의 이 돈을 만약에 세금으로 징수해 갔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돌려주는데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바로 환급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자에다가 또 세금을 물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상 순자산과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는 없죠. 차이 나진 않아, 이게. 근데 그 순자산에서 내역이 다르지. 우리 회계는 자본잉여금 처리하지만 세법은 그 자본 안에, 순자산 안에 이익이용으로, 입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산부채의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순자산의 차이는 없는데 순자산 안에 내역의 차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라고 하죠. 세무조정에서 그 자본의 안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게 세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금 산입을 시켜줘야 되게. 2번도 틀렸고요. 3번. 기업 업무 추진비, 예전에 접대비라고 하는 거, 지출하고도 손비 처리하지 않고, 자, 이연 처리했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뭐 성급비용이나 뭐 이렇게 처리했지, 이게. 근데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돈이 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출한 연도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는 거지.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접대비가 나갔잖아요, 이게. 손비 처리하지 않고 이연 처리를 했으면 잘못된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비용으로 처리해라.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접대비라는 게 발생했고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회계적인 이유로 만약에 자산 취득과 관련됐으면 자산 처리를 하죠. 자산 처리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되니까 일종의 이연 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세법은 발생하고 지출했으면 그 해의 접대비로 봐서 요거는 접대비로 본다는 얘기지 자산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게. 그래서 이제 한도 계산할 때 그 접대비도 포함을 시켜야죠, 이게. 근데 일단은 세법은 그 해의 접대비로 봐야 돼요. 자, 4번에 부가세 매출세액을 부채로 잘했죠. 부가세 매입세액을 자산으로 잘했죠. 그럼 세무조정 할 필요 없지, 이게.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다. 1번의 답은 3번. 자, 그래서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은 세무회계 1급에 맞는 그런 문제예요. 두 번째,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동업기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한 명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이 금액은, 자, 이 배분받은 소득 금액은 입금이죠. 이거 왜냐면 소득 금액을 분배받았으니까. 네. 동업기업으로서 우리 목 받은 거 그거는 이 입금이다. 1번 맞아요. 맞는데 뭐 이것까지 여기 건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여기도 그 내용을 좀 더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근데 여하튼 요 멘트는 맞아요. 2번. 근데 내가 1번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2번에 상법에 따라 주발초 있죠? 그 주발초를 감액하고 배당, 이 금액. 자, 요것은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죠. 왜냐면 주발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주주가 출자해서 남는 상법에 따라 그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계산된 거를 감액한 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자, 상장 주식, 우리 자전거래를 인해서 보유 주식의 장부 가액과 매각가의 차익은 상장 주식 관련해서는 이거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입금 산입하지 않는다. 자,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 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 세무제 신고 납부하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입금으로 보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가세나 개별 소비세 이런 간접세들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받은 거. 지금 그 나머지 다 맞고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요 2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죠. 그 내용들이 이 상당히 많은 법조문에서 그 많은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야 이게. 근데 일단 주발초로 인해서 배당은 이거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옳지 않은 거. 접대비가 좀 더 익숙한데 기업 업무 추진비 너무 길어요 이게. 근데 뭐 여하튼 명칭을 바꿨으니까. 자, 약정에 의해서 포기한 매출 채권 접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니까 그것도 접대비 모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보고 우리 한도하고 비교하죠. 맞네요. 2번 현물로 제공한 접대비. 현물로 제공하면은 현물 접대비는 제가 그냥 접대비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너무 기니까. 자,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거기 시가와 장부가액보다 낮다라고 되는데 거기서 맥스에 맥스. 그러니까 시가가 만약에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이 맥스죠. 그러니까 장부가액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계산한다. 맞고요. 세 번째, 증빙이 없거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죠. 왜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일단은 업무하고 관련돼 있어야 돼. 업무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사적 경비예요, 이거. 그거는 상여 처리하거든. 자, 그래서 거기 기타 사유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사유출이 아니고요. 상여. 그래서 업무 무관. 아예 증비 하나도 없는 것은 상여 처분하거든. 이게 지금 그 소득 처분이 틀려버렸네, 이게. 3번이 틀렸다. 4번에 지출한 금액이 기업 업무 추진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했더라도 이거는 실질에 따라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도 초과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건물 돼가지고 감가상으로 뿌려지는 거고, 만약에 한도 초과에 해당이 되면 그 건설 중인 자산에 있는 자산으로 묶여있는 접대비를 부인하고 부산입 돼야 되겠죠. 그때는. 자, 그 다음에 4번.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재고자산에 대해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경우, 자, 세법은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해야지. 자산을 깎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죠. 자, 두 번째, 건설자금 이자의 계상, 이 대상에 유형자산,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투자, 제조 등의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 포함시킨다. 세법은 거기 투자자산하고 제조기간 등의 장기간 소요된 재고자산을 포함하지 않아요. 세법은 유형과 무형만 들어가지. 자, 세 번째, 건설자금 이자, 이 중에, 그 2번이 틀린 거야, 2번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 건설자금 중에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직간접으로 특정 차입금이나 일반 차입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아예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외되고요. 자, 직접 간접 여하튼 들어갔는데 이 직접적으로 추적하기는 어려운 일반 차입금도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집어넣지 않는다. 네 번째,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특정 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준공된 후에는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해야지, 단기 비용. 자,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4번에 2번이 틀렸다. 자, 부당회사한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거래 행위 당시에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특수관계가 없다면 부당회사한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거래 시점이에요. 여기 거래 행위 그 시점에. 자, 두 번째,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했다. 그 부인에 있지. 그 자산을 깎는 마이너스 유보, 거기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한테 상여동으로 때려있죠. 그 2번이 바로 부당해산 부인의 세무조정이에요. 자, 세 번째, 부당해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받아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다 맞네요. 근데 이 4번은 주식 등 이 가상자산은 제외. 그러면 그거는 세법에 나와 있는 방법 있죠. 방법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법인이 해당 법인의 직원에게 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대요. 상준법사의 평가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가액이 우선이지. 감정가액이 1억 2천이야. 그걸 시가로 봐요. 근데 9천만 원에 매각을 했대. 그럼 뭐 저가로 양도했지. 그럼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이 부당해산 부인 금액인데 시가의 5% 이상 넘어가면 부당해산 부인하죠. 그럼 1억 2천만 원이 시가로 보는데 거기에 5%면은 1억 2천이 5%면은 600만 원이에요. 근데 1억 2천에서 9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부당해산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2월 결성후와 결성 후 소액공제. 자, 특례 기부금의 송금산입 한도액 계산할 때, 우리 한도 계산할 때 이 공제하는 2월 결성금은 결성금의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특례 기부금에서 우리 저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성금 빼주거든요. 요거는 기간 제한이 있는 2월 결성금이에요. 근데 거기 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 자산 수중의 채무 면제액으로 충당된 2월 결성금. 충당이 됐다는 얘기는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각산소득금 과표 계산할 때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죠. 소멸된 것은 빼면 안 되지. 그 이중 혜택이지.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결산금 소급공제 결손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만. 근데 거기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틀렸고요. 내국법인 그래서 거기 그 외국법인에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보면 중소기업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그 폐업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그것도 이 소공제 가능하죠. 예. 4번이 맞더라. 4번이 맞더라. 이렇게. 당연히 사업하다가 폐업하는 그 해에도 만약에 결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 자, 7월 18일 설립된 법인의 과표가 1억 8천만 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당해년도에 이제 정관상 1년이지만 당해년도에는 거기 1월 미만은 1월로 봐서 6개월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개월의 이 과표다. 그러면 6개월의 과표를 12개월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3억 6천이 되겠죠. 그래서 2억까지는 거기 9%. 자, 그 다음에 그 2억을 초과하는 1억 6천에 대해서는 19%. 자, 19%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4,840 되겠죠. 여기다가 세율을 때리면 이것이 4,840만 원으로 이제 산출세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나면 그걸 다시 이 6개월로 바꿔줘라 이거죠. 6개월로 이렇게. 그러면 2,420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에서 이제 법인세법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적용 순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은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서
2월 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줘요. 2월 되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안 받아도 넘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공제되지 않는 세액 공제. 근데 세액 감면이 있으면 세액 감면이 우선해. 왜냐하면 세액 감면은 2월에서 공제 안 해주고 그 해로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측면에서 세액 감면을 먼저 해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번 연도에만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2월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과 달리 회계 처리해서 나중에 너무 많이 세금을 냈는데 그 분식회계죠. 그걸 통해서 경정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달라.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 수익을 과대계상해가지고 세무서에 세금 많이 냈다가 나중에 왜냐면 이제 이 회계상 이 실적을 많이 부풀리려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달라.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돌려주는 거. 이건 그냥 늦추려면 늦춘다 해요. 최대한. 그래서 세액 공제 한 번에 안 해주죠. 이거. 그래서 다가 맨 마지막에 그럼 4번이 답이네요. 4번이 이렇게. 자, 9번 부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율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실제 이 재화율을 공급하는 것은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져야지. 이렇게 법에서 신고납부 의무를 져놔야 가산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신고납부 의무 없으면 누구도 사업자 등록 안 내지. 이게. 그래서 그 신고납부할 의무를 주면서 거기에 가산세를 때리는 거지. 제재를 하는 거죠. 지금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은 맞고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제 부가세 납세지. 이거는 그 세관장, 그 세관 우리 이 세관의 소재지 있죠?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그 신고하는 수입자의 주소 또는 거소 납세지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수입하는 사람 각각 다 주소지마다 찾아서 거기서 납세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들어올 때 세관의 주소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네. 이번 지문은. 그렇게 해야 이 부가세를 징수하고 이러는 것도 징세 비용이 이제 적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자, 세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세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돼요. 자, 4번에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거. 이거는 즉시 이 사업자 정정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겠죠. 못했고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의 폐업일 현재 수입 신고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재화의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공급 시기가 언제냐, 수입 시기가 언제냐, 아직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과 통합해요. 그럼 그때가 재화가 이전이 되지? 근데 그거는 재화의 공고로 보면 안 되지. 그냥 합친 거야, 이거. 우리가 원래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그 폐업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받은 거 토해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사업장을 합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재화의 공고로 보게 되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게. 사업을 합치는 이 사업자들은 계속 재화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이 부가세를 갖다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공동사업으로 목적으로 사업장을 합치는 것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이 틀렸어요. 거기 이제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네 번째, 자기가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받은 거, 자기 면세사업의 면세 전용이죠. 이거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 3번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치는 것은 재화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아, 이게. 자, 11번에 보면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했던 내국법인,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이거 상호 면세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면세해주면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거, 그것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거죠. 이렇게 1번 맞고, 2번, 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교육지원 서비스업, 이건 이제 그 열거된 용역에 해당이 돼요.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 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그러면 대금 수수 방법 충족했고요. 그리고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이 열거된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면은 영세율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번이 틀렸어요. 영세율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외화로 이 대금을 받고요. 그 지정한 사업자한테 그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해서 그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에다가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면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이제 주로 외화 획득 관련해서 이제 이 영세를 해주는 거죠. 자, 대한적십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다만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그 재화가 해외로 외국으로 무상 반출되는 경우에 하나는 그 조건이, 자,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해서 공급하는 재화도 거기 주된 거에 포함해서 자기 승객만이 전용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도 영세율이다. 맞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이게 영세율 적용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이국세 씨의 이기 중에 공급받은 재화 용역의 내용이다. 주어진 자료는 부가세가 뺀 공급 가액이래요. 이기 확정 신고 시에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자, 7월 27일 2,400만 원 소모품 매입세 공제되죠. 8월 22일 날 1,500만 원의 부자재. 자, 세무계약 수령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해줘. 1,500만 원. 자, 그래서 1,500에 10%인 150만 원이 불공제 되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자, 10% 곱한 금액으로, 그 다음에 9월 18일 연탄 한우에서 거래처 직원들의 회식비 55만 원 지출했다. 이 55만 원. 근데 이 문제에서 55만 원 지출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5만 5천 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 불공제죠. 이 업무 추진 관련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건물 임차료 이거 매입세 공제 되죠. 10월 23일 날 이국세 씨의 개인 사용 물품 500만 원. 이거 샀죠. 우리 업무 무관이에요. 500만 원에 대해서 10%.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토지 사용을 위해서 건축물 철거비 2,500원. 이건 이제 이 토지 조성 관련 이 매입세액이죠. 2,500만 원은 토지 관련 철거비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그 2,500에 10% 25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12월 24일 날 거래처 증정용 물품 1,000만 원을 망고마트에서 구입한 후 다음 날에 증정을 했대요. 그리고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 그게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100만 원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불공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게 되면 자, 일단 이것이 350, 50, 그 다음에 150 해서 555만 5천 원이 되겠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한번 봐보세요. 13번 어디다 써볼까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인데 관계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해당 거래 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재화의 공고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됐죠. 이게 후발급 특례에 해당이 돼요. 자,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근데 이거는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부터 이거 1년으로 개정된 지가 좀 됐는데 6개월로 해놨네. 6개월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서류 첨부해서 관할 세무자 신청할 수 있다. 거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자, 3번에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는 위탁자를 이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다가 자기 등록번호 적어놓으면 됐죠. 자, 4번에 소음수 거기 역외군성 이런 거 경우는 일반과세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무가 면제됐지만 공급 받는 사람이 사업자정 제시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발급해줘야죠. 거기 소음수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14번 환급. 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및 납부 시 예정신고와 과표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을 환급세액도 포함해서 아니죠. 부가세는 이미 예정신고 들어갔으면 확정 때는 예정신고분을 빼고 나머지 과세기간 것만 나머지 이 최종 3개월 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봐보시죠. 15번을 어디다 쓸까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9월 30일 날 간이과세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날부터 일반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 이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이게 간이과세자의 역사를 보면은 4,800만 원 미만에서 처음에 간이과세가 출발했어요. 4,800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였어요. 이게. 그 여기 지금 우리는 4,800만 원 넘어가도 간이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원칙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할 수 없는데 거기 다시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4,800만 원 이상인 자가 이 개인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 받으려는 달에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개정된 요 내용이 있다 보니까 1번 틀렸죠. 자, 근데 2번 봐보세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까지 공급대가 합계한 거 아니죠. 우리 4,800만 원 이상이 되냐, 그거 판단할 때, 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부터 과세기간 종료까지를 연 환산한단 말, 12개월로 환산한단 말. 여기 단지 공급대가 합계한 금액이 아니고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2번도 틀렸네. 그리고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2개가 답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 공급대가 0.5%에 해당하는 거 납부세에서 공제하고요. 그리고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그 직전과세 공급대가 납부세액의 3분의 미달하면은 요거 신고할 수 있지. 예정부가 기한 동안에 신고할 수 있죠. 간이과세 요거 7월 달에 신고할 수 있다. 7월 25일까지. 그래서 1, 2번이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거. 복수답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식 단답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다음은 자, 내국법인 조정의 세무정식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초도 처분할 금액은 얼마냐. 1번 현금 매출 누락 2천만 원.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 회계처리 누락하였으며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그거를 대표이사한테 줬다라고 보고
이 상여로 때려버리죠. 2천만 원을.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2천만 원 이렇게. 자, 현금 매출 누락은 입금 산입 상여, 대표자 상여. 자, 두 번째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 1,500만 원 원추인세 있는데 원추인세액은 빼고 원추인세액은 어차피 국세청으로 들어갈 금액이니까 확실하니까 그거 뺀 412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1,087만 5천 원이 대표자 상여로 때리는 거죠. 자, 요거는 1,500에서 그 원추인세 뺀 거예요. 자, 재무제표상 송급비용 중 단기에 지출한 기밀비란 얘기는 어떤 증빙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대표이사 너만 안다. 네가 책임져라. 200만 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자, 사후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으로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산. 요거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여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대납하게 되면 또 상여가 또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순환고리를 막기 위해서 그냥 첫 번째 단계에서 소득세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하면 그냥 상여 때리지 않고 기타 사유출로 그냥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가고요. 자, 직원 또는 임원이 아닌 주주. 자, 주주라고 하는 것은 배당이지 상여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이게 3,287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면 자, 중간연합세액을 직전 사업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한다. 자, 직전 기준 가지고 중간연합세액을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2023년도에 거기 법인세 산출세액이 3,600만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이 350이 있고 가산세는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천 징수세액 50만 원 빼서 근데 중간연합세액은 왜 안 빼죠? 지금 중간연합세액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번 연도에 1년 동안에 납부한 거 그러면 3,600에서 공제감면세 빼고요. 가산세는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빼주고 그럼 그 금액에서 반년치 거 12분의 6 있죠. 12분의 6.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게 되면 자 3,600에서 이거는 뭐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150 더하고 50 빼서 반이면은 1,675만 원. 그래서 그렇게. 자, 이 금액은 이제 3,600이라고 하는 산출세액에서 이 공제 감면세액인 350을 빼서 그 다음에 가산세 150은 더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원천인수 한 50만 원은 빼주고요. 이렇게. 중간연합세액만 반영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쭉 더해서 빼게 되면 이게 3,300 얼마냐면은 50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걸 6개월치 33500 곱하기 1,67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청산 절차를 착수했네요. 해산등길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고요. 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장부 금액이고 실제로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는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장부가액을 빼죠. 그래서 그 늘어난 추가된 그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토지 건물은 지금 환가를 하게 되면 1억 5천이에요. 그 5천만 원하고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그 1억 5천으로 환가를 했지. 근데 거기서 부채의 환가액은 상환하였다가 2천만 원이고요. 요게. 자, 그러면 요것이 1억 3천이 되겠죠. 근데 1억 3천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잡아놨던 장부가액, 그거는 빼고 그 장부가액이 지금 9천만 원이죠.
플러스 1,000만원 플러스 거기 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1억 1,000이 돼요. 그 장부가액을 빼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건물의 상각 부위는 500이 있어요. 그럼 이게 회계상의 자본인데 거기에 500이라고 하는 것을 세법상으로 유보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법상의 자기자본이 요 금액이 되겠지. 이렇게 요 금액. 왜냐하면 회계상의 금액에다가 저 유보를 더해줘야 이게 세법상의 자기자본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빼주자. 이렇게 빼주는데 근데 문제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결손금이 있어 이게. 그 세법은 이월결손금 빼줘야지. 거기 이월결손금이 3,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월결손금 이 빼줄 때 거기 자본금이 9,000이고요. 그리고 잉여금. 그러니까 결손금은 그 잉여금을 한도로 해. 근데 그 잉여금이 지금 회계상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다가 거기 유보 500만 원까지 해서 2,500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빼주지 않고 그 잉여금, 세법상의 잉여금을 한도로, 세법상의 잉여금이 2,500까지야. 그래서 이것이 2,50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거는 자 얼마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2,500. 자 해서 요 자기자본에서 요 2,500을 빼줘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요걸 빼주게 되면 사실 요 금액은 얼마냐면 9,000만 원이 되겠어요. 이게 9,000만 원 이렇게. 지금 요 계산이 요 세 군데에서 다 계산이 이루어져서 나온 요거를 빼줘라. 그럼 요것이 4,0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근데 참 이런 문제, 우리 해산이다 이런 문제인데 이게 너무 지엽적인 걸 또 내고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식으로 이렇게 좀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수험 보는 일반 학생들한테 좀 요구하는 세법적인 그 실력은 일반 회사들 위주로 해서 세무조정 위주로 좀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아무튼 계산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억 3천에서 이게 이제 환가한 금액인데 우리 세법상 남아있는 금액을 이렇게 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보겠다. 여기 이 자본에서 여기 결손금, 이월결손금 빼서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여기 나와 있는데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장치 매각 관련해서 자료이다. 자, 2기 확정신고 시 공통사용자의 매각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구하라. 자, 기장치 A 800이라고 하는 거. 그럼 A는 800에 공급을 했는데 자, 이거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매각은 직전 과세기간이에요. 즉 2024년도 1기가 거기 총 8억 중에서 그 과세가 5억이죠. 8억 중에 5억.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매출세액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과표 구하는 거고 거기에 10%가 매출세액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보세요.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40만 원이 있고요. 자, 공급일이 2024년 11월 1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공통 우리 사용자와의 이 공급가액 구할 때 공급가액이 일단 그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분 안 하고 전액 다 이렇게. 그래서 4만 원이 되겠다.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의 제조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자료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 확정신고 시 부가세 매출세액을 구해봐라. 자,
자, 국내 제품 매출 공급가액 5천만 원. 매출 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00. 자, 두 번째 국내 제품, 국외 제품 매출 공급가액 3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3천만 원은 국외 매출이니까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죠. 이렇게. 자, 예정신고 누락분 공급가액 2천만 원.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 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국내 제품 매출 관련해서 매출 애누리 200만 원과 판매 장려금. 판매 장려금은 재화 용역과 관계없죠. 그냥 이 현금이니까. 그래서 매출 애누리 요것만 빼줘야죠. 그 200만 원에 대해서 매출 애누리는 이거 수용세금계산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의 공급 대가 1,100만 원이다. 그럼 1,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부가세 포함된 110분의 10을 발라내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것이 100만 원이 되겠다. 요건 대손 세액 공제 이렇게 돼서 100만 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이 쭉 빼게 되면은 580만 원이 이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주간식 약술령인데 1번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에 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이 나와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을 한번 구해봐라.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 주어져 있고요. 이번에 손익계산서 판관비. 자, 판관비에 4천만 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상시 거래 관계라는 거래처의 창사 기념일에 기념품 50개, 우리 시계 제공하고 500만 원을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거 광고 선전비가 아니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이 됐지. 자, 시계는 개당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50개 10만 원씩 해서 저 500만 원 우리 들어가야죠. 500만 원도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광고 선전비로 되어 있는데 요거 다 기업 업무 추진비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정에 따라 매출권 요거 포기한 거 매출권 우리 이미 포기에 이것도 접대비다. 자, 그래서 거기 이 600만 원 있죠? 600만 원도 들어가야죠. 즉 얘가 대손상가표로 들어가 있지만 다른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 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손익계산상의 기업무 추진비에는 직원들이 조직한 단체, 법인이 아닌 거기에 지출한 비용 우리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더라.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지? 이게.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 쪽으로 300만 원은 빼줘야 돼. 이거는 300만 원은 빼주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 법인 아닌 단체에 단체에 지급한 거 300만 원 빼주라. 자, 여섯 번째, 경조사비와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전통시장 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전체 금액이. 그럼 그것이 4,800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물음 2번. 자, 송금 한도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기본 한도가 1200이죠. 12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은 매출액이 거기 110억이에요.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이
거기 30억이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110억에서 30억을 뺀 80억에 대해서는 우리 자, 거기 이 8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더라. 자,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20억, 요게 이제 딱 100억이죠. 100억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니까 10억에 대해서 만분의 1씩 이렇게 100억 초과분에 대한 10억. 자, 거기에 특수관계자는 10%가 달라붙죠. 이렇게 10%가. 자, 그래서 80억에 대한 30 나누기 만 해서 그 다음에 20억에 대한 곱하기 이제 이 30 나누기 만 곱하기 이제 10% 하고 그 다음에 저 10억에 대해서 곱하기 20 나누기 만 곱하기 이제 1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200을 더하면 368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 자, 다음의 자료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경영의 부가세 예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다. 아래 답안 양식에 따라 부가세 과표를 계산해라. 자,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고요.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양식이 9분 1. 그 다음에 이제 과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월 1일자 보면 1월 3일에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금액이 355만 원이래요. 근데 현금 지급 우리 판매 장려금 50만 원이 차감되고 연체이자로 받은 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래요. 자, 그러면 이 수령한 금액이 355만 원이 있는데 이 현금 지급 판매 장려금 50만 원이 차감됐대요. 근데 판매 장려금은 과표에서 빼면 안 되지. 근데 그 차감됐대요. 그럼 다시 더해줘야지. 그 연체이자 받은 5만 원이 포함되는데 연체이자는 들어가면 안 되지. 355만 원에다 50만 원 더했다가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되죠?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355만 원에다가 자, 다시 판매 장려금으로 준 거 뺐대요. 근데 판매 장려금은 재화에 공급하고 아무 관계 없지. 그래서 돈으로 준 거 이거는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받은 거는 여기다 50만 원을 더한 원래 이건데 거기에 또 연체이자 받은 것이 포함되는데 연체이자는 재화에 공급과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줘야지. 거기에 5만 원. 자, 그래서 400만 원이 과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면은 2월 17일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주식회사 B로부터 판매대금조 50만 원 선수금으로 수령했어요. 그래서 세무서 발급했대. 그럼 과표로 들어가야지. 자, 돈을 미리 받았는데 세무계약서 발급하면 그거는 과표가 되죠. 특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2월 20일 날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인 주 C에게 시가 100만 원에 원가 50만 원짜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그 거래처에 주는 거 이거 사업상 증여인데 시가로 계산하지. 그래서 거기 100만 원이다. 이거 시가 100만 원. 간주 공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월 25일 국가에 시가 200만 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했어요. 국가에. 그럼 이제 기부물품이 있지. 요거는 이 간주공으로 버리게 되면 누가 기부하냐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제외되어 있지 이게. 그래서 그 100만 원, 저 시가 200만 원, 원가 100만 원인데 이거는 과표에 잡히지 않아요. 0으로 쓰라고 그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주식 경영이 생산한 제품 시가 50만 원짜리 주식 D가 생산한 제품 시가 80만 원 교환했네요. 근데 중요한 건 부가세는 뭐와 관련되냐면 공급하는 재화. 그러니까 내가 공급하는 재화 시가가 50이잖아, 이게.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표로 잡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현물 출자하고, 현물 출자라는 얘기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건물을, 이 300만 원을 받았다. 건물을 현물 출자하고, 3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300만 원이 이 건물을 공급하고, 이거 지금 누구냐면 회사가 아니고 건물을 회사에다가 지금 출자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거든. 300만 원이 이제 과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좀 표현을 잘해야 돼.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받은 거예요. 300만 원어치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치 300만 원을 받았다? 3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다. 이렇게. 자, 아무튼 건물의 현물 출자도 재화의 공급이다. 그 다음에 3월 11일자 7번. 자, 특허권을 대여하고 1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 특허권 대여해주고 받은 100만 원. 과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어떤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받는 거, 이것도 다, 이 용역의 공급 들어가죠. 각종 권리의 대여로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에 3월 15일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받고,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은,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회사 소유의 상표권을 매각하고, 이건 이제 재화의 공급이지. 그러니까 이제 임대해주고 받는 거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것은 이거 재화의 공급이에요. 임대해주고 받는 건 어떤 권리의 대여로 인해서 받는 거. 그거는 이제 이 어떤 용의 공급이다. 그리고 요거 각종 권리의 매각으로 인해서 받는 거. 재화의 공급 400만 원. 3월 20일자 400만 원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보게 되면 3월 30일 회사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 요거는 재화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제로가. 자, 해서 이 쭉 더하게 되면 이것이 1,400만 원이네요. 이렇게 1,400만 원.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법 일부를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